제주도에서 이원진 목사를 만나서 안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원진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혹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는 또는 여러분하고 말이 통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원진이 서울에다가 한성에다가 장계를 올리고 한 2달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29일 날 하멜 일행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가운 동포를 만나게 돼요. 예. 그는 딱 보니까 빨간 수염의 흰 피부를 가진 서양인이 분명했습니다. 거기다 네덜란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조선 사람으로 기와해서 이름은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테레프 출신의 야너스 벨테버레라고 하는 게 본명이죠.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 1627년에 이 표류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무려 26년 동안이나 조선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덜란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드덩거리면서 옛날 말들이 생각이 난 거죠. 26년 동안 쓰지 않았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말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테레프 출신의 야너스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626년에 홀란디아호를 타고 고국을 떠났더랬어. 1627년 오버커크호를 타고 일본에 가던 중 역풍을 만나 코레아 해안에 표착하게 되었소. 마실 물이 필요해서 보트를 타고 무태에 올랐다가 동료 둘과 함께 주민들에게 붙들렸어. 다른 선원들은 보트를 타고 모선으로 돌아갔소.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왕과 고관들에게 일본에 보내달라고 탄원했으나 언제나 거절되었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것 때문에 하멜 일행은 아주 절망을 하게 돼요. 자기들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벨테브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조선에서는 어쨌든 간에 서양인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여기에 산다는 것 자체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나라에게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1654년 5월에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편입되는 거죠. 특수군인이에요. 그 특수군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박연 벨테브레였어요. 벨테브레인데 그들과 함께 예속된 사람들 중에는 중국 사람도 많고 이 중국 사람들 어떤 거냐면 청나라의 만주족의 지배를 피해가지고 도망온 명나라 사람들의 후손인들이죠. 그리고 또 그 한족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특수부대에 배정이 된 거예요. 재밌죠? 조선시대에도 외국인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배정이 돼가지고 날마다 이제 이 외국인 특수부대가 이 훈련원 소속인데 거기서 날마다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사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거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막 고관 대작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정성이나 아니면 판서들 집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니네들 나라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6명이 가가지고 네덜란드의 전통무용을 막 추는 거죠. 전통춤을 추고, 그리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뭡니까? 돈을 막 주잖아요.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군대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갖고 이 집에도 불려다니고 저 집에도 불려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이렇게 사신이 오게 되니까 이 하멜 일행은 이 청나라 사신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혹시 나가사키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한양을 이제 떠나게 되는 날 1등 항해사 핸드리크 얀스하고 포수 핸드리크 얀스 보스가 막 돌아가는 청나라 사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전혀 조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키는 멀대처럼 크고 머리카락은 막 누렇고 흥크러져 있고 이런. 그래가지고 그냥 사신들이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뭐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있는데 속히 뭐 이렇게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매겨요. 조선 대신들이 뇌물을 매겨가지고 막 모르는 척하고 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잡혀가지고 감옥을 끌려가서 죽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56년 3월에 전라도로 다 이송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라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뭡니까? 나라의 지방의 수령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전라도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라도 여자하고 연애도 해. 그래갖고 살림 차린 사람도 하나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을 이렇게 지내니까 감시가 허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이제 뭐 별로 감시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한 몇 명, 저쪽에 한 몇 명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36명이 왔는데 1663년에 22명이 생존했다가 12명은 여수의 전라자수영에 배치되고 5명은 순천에, 나머지 5명은 남원에 배치가 됐죠. 거기로부터 3년이 지난 1666년이 되니까 이 22명 중 6명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인원은 겨우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니까는 탈출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666년 9월 4일 마침내 8명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의외로 그들의 탈출은 쉽게 성사가 됩니다. 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벌써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전라도 사람 다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전라도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8명이 탈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배를 타고 일본 히라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 지난 뒤에 일본 병사들한테 체포되어 가지고 9월 14일에 나가사키로 압송이 된 거죠. 실종된 지 1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 상인들은 발칵 뒤집힌 거죠. 예. 그래서 회사가 막 13명이 8명이 살아왔다 이거 13년 만에. 그리고 나서 1667년 11월 28일에 하멜을 포함한 8명의 성모는 자기들의 그 동인도 회사 바타비아 본부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23일 날 고국으로 돌아가는 프리헤이토호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때 하멜은 조선에서 지냈던 그 13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 배에 탑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멜은 늦게 출발하게 되고 이 보고서가 바로 하멜 표류기인 것입니다. 그 13년간의 보고서죠. 그렇기 때문에 뭐 13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루하루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씩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멜 일행이 이제 탈출에 성공하고 8명이 성공하고 나니까 나머지 8명이 남았겠죠. 그리고 그 8명이 남아 있었는데 1668년 7월에 일본하고 조선하고 이 8명의 송환 문제를 협상하게 돼가지고 협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1668년 9월 16일에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클라슨이라는 그 인물은 1667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8명 중에 7명만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앞에 돌아간 8명하고 뒤에 돌아간 7명하고 합쳐가지고 15명이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멜 표류기 뒤에 보면은 그 조선 왕국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글이 또 실려 있어요. 말하자면 조선의 풍물이나 문화에 대해서 하멜이 소개해놓은 글인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후와 농업편입니다. 이곳의 추위는 혹독하여 1662년에 우리가 사찰에 갔을 때는 어찌나 눈이 많이 왔던지 집과 나무가 다 파묻혀 사람들이 눈 속에 터널을 뚫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밖에 나다닐 때는 나무 판재를 발 밑에 붙들어 매는데 그렇게 하면 눈에 빠지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살인자의 처벌 방식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역사 사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런 기록은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살인죄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피살자의 사체를 구석구석 닦아낸 식초와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을 잘 섞은 다음 이 혼합 액체를 범죄자의 입에 물린 깔때기를 통해 배가 찰 때까지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오른 배를 터질 때까지 매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행벌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도모지란 행벌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창호지를 입과 코에 붙이고 물을 부으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창호지를 계속 붙이면서 죽이는 게 도모지란 행벌인데, 요것은 입속에다가 식초물을 덜어 부어가지고 그걸 배를 갖다 부르게 해가지고 그 배를 갖다 때려서 죽인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멜의 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멜 표류기는 말하자면 이렇게 굉장히 낯선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만 이 유럽에다가 최초로 조선이란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조선의 풍습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특성, 기후, 그리고 물자, 화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최초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멜 표류기는 조선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